예, 안녕하십니까. 오아시스 정진우입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DPC++ Essential Advanced Concept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전에 이제 그 웨비나 할 때 참석하셨던 분들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 모아시스는 그 인텔 원 API 파트너사로서 이렇게 그 워크샵이라든가 웨비나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온라인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차후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그 2021년부터 계속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도 이제 3분기가 됐는데 3분기 이번에는 조금 컨셉을 다르게 해서 그동안에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했던 내용들이나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좀 그 실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핸즈온을 좀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기존의 웨비나 같은 경우는 1시간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은 조금 길게 해서 1시간 30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올해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4분기에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4분기 주제는 대략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약간 내부 사정에 따라서 주제는 조금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진행할 내용은 그 DPC++를 가지고 이제 실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주로 다룰 건데요. DPC++가 오픈CL 기반의 시클을 거의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문법이 시클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직 컨셉도 시클 2020 버전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클의 기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접근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원 API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이건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건데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원 API는 지금 다양한 이제 멀티 아키텍처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프로그래밍 기법이나 솔루션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이제 CPU, GPU, FPGA 이런 다양한 장치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오픈 스탠다드 베이스 유니파이드 소프트웨어 스택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맨 아랫단에는 이런 CPU나 GPU, FPGA 등을 포함한 그 XPU 장비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이런 장비들을 컨트롤하기 위한 여러 가지 툴이라든가 라이브러리, 랭귀지들이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 API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윗단에서도 이제 이런 그 로레벨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어떤 미드웨어 단의 프레임워크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이런 이제 다양한 멀티 아키텍처 장치들을 활용을 할 때 하나의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랭귀지 그 모델 입장에서 보면 CPU에서는 기존의 고전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GPU를 비롯한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에 접근을 하려면 이제 좀 CPU와 다른 랭귀지가 필요하게 돼 있죠. 그래서 GPU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게 이제 쿠다라는 랭귀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MD 쪽에서 쿠다랑 비슷하게 제공하는 게 오픈 소스긴 한데 어쨌든 힙이라는 랭귀지가 있습니다. 특히 쿠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장치에서만 구동이 되고요. 힙은 엔비디아나 AMD 둘 다 되긴 하지만 어쨌든 좀 제약사항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언어는 좀 로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이제 주로 두 가지 언어를 사용을 하실 테지만 이게 좀 로레벨이다 보니까 약간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CPU 언어랑은 약간 좀 다른
진입 장벽 같은 게 있기 때문에 CPU 쪽에 좀 방법과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오픈ACC나 오픈MP 같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픈MP는 원 API에 포함된 인텔 컴파일러에서도 지원을 하는 부분이고요. 오픈ACC는 이제 조금 인텔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 뭐 이제 오픈MP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다룰 부분은 이제 시클을 기반으로 한 DPC++를 다룰 건데요. 어쨌든 문법적으로 이제 고전적으로 시클을 따라가기 때문에 크게는 시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DPC++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C++ 17 버전 스탠다드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시클의 스탠다드를 따르고 거기에 플러스 익스펜션이 포함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여러 장치를 다 지원한다는 점이 일단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뭐 AMD, 인텔 장치를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CL 기반이다 보니까 좀 이식성이 뛰어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픈MP나 오픈ACC가 약간 하이 레벨에서 지시어 기반으로 코딩을 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그것보다는 조금 자유도가 높은 그러니까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쿠다나 힙은 이제 완전히 로레벨인데 오픈ACC나 오픈MP는 또 아예 하이 레벨이니까 그 중간쯤에 시클 DPC++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클은 이제 뭐 오픈 소스로 다양한 루트로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크게는 뭐 인텔에서 원 API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드플레이나 다양한 다른 이제 버전의 시클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시클 문법 자체는 표준이기 때문에 인텔에서 제공하고 있는 DPC++도 그 표준 시클 문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보이시는 그림 보면은 시클을 통해서 아래 그 백핸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치에 다 포팅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원 API 컨셉을 소개를 할 때 DPC++ 랭귀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게 아마 첫 번째 웨비나에 조금 소개가 되어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베이직한 부분까지 보실 거면은 지난 웨비나를 좀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이제 실제 코드에 적용하는 거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클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queue라는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다루는 버퍼라는 부분과 데이터에 접근하는 억세서, 그 다음에 핸들러,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주요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뒤에 USM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거 이제 버퍼와 억세서를 좀 대체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q, 버퍼, 억세서, 핸들러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왼쪽에 코드는 그냥 기본 템플릿, 거의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단에 이제 뭐 include를 통해서 뭐 IO 스트림이나 벡터, 그 다음에 이제 저 시클의 헤더 파일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시클 문법을 쓰려면은.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using namespace 시클이라고 하는 저 라인을 항상 그 시클 코드를 작성하실 때는 뭐 저희까지는 그냥 기본 템플릿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메인 함수 쪽을 보시면 이제 queue라는 거를 하나 선언을 하죠. 그래서 그 시클은 그 이제 기본 컨셉이 이제 호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라는 게 존재를 해서 이제 간단하게 GPU가 있는 머신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는 CPU 쪽이 될 거고 CPU에서 메인 그 플로우를 처리를 하다가 계산 부분이나 어떤 그런 핫스팟 같은 것들을 디바이스 쪽에서 처리하도록 오프로딩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을 그 전달하는 어떤 그 큐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게 저 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잖아요. 호스트 쪽 메모리하고 디바이스 쪽 메모리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통신이 필요하겠죠, 전송이. 그래서 그 통신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제 버퍼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퍼 타입의 변수를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버퍼를 접근할 수 있는 액세서를 만들어서 이제 디바이스 쪽에서도 접근을 하고 호스트 쪽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저기 보시는 코드 예제와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뭐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가 가시죠? 예, 그 다음에 실제 계산을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디바이스 쪽에. 그래서 그 실제 계산을 수행하는 부분이 이제 h.parallel4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parallel4는 그 루프를 병렬 실행을 해주는 그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 CPU 코드에서는 그 for 루프를 통해서 그 반복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반복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 스레드를 발생시켜서 그 스레드한테 하나의 엘리멘트씩 그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패럴렐 4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패럴렐 4를 실행할 때 앞에 이제 h.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 h는 q를 서브밋 할 때 그 핸들러로 지정이 되어 있죠. h는 그 디바이스 쪽으로 뭔가 그 자원을 넘길 때 그 컨트롤하는 핸들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구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버퍼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그 알로케이션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세서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쪽에 실행할 때는 Q라는 걸 통해서 Q.submit을 사용을 하면 디바이스 쪽에서 저 블락이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줄기고요. 뭐 이제 그 알고리즘에 맞게 구성을 하셔야 되겠지만 큰 컨셉은 다 뭐 이런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이제 버퍼를 쓰셔도 되는데 그 이제 좀 새로운 개념이 좀 개발이 돼서 그 이제 USM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USM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고전적인 방법인 버퍼 액세서를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이 뒤에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액세서 같은 경우는 그 기존 C++ 문법에서 그 포인터를 사용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CPU에서 작성된 C++ 코드를 수정을 최소화해서 포팅할 때는 버퍼랑 액세서를 쓰는 게 좀 손쉬울 거고요. 근데 이게 좀 다양한 좀 컨셉이나 기능을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할 때는 USM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개발자의 그 성향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USM도 결국은 이제 버퍼처럼 호스트 쪽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와 디바이스에 있는 데이터 간의 이제 통신을 하기 위한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어떤 변수를 알로케이션을 할 때 그 멜록을 쓰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호스트와 디바이스가 있으면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에 알로케이션을 할 수도 있고 디바이스 쪽에 알로케이션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각각 그걸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멜록 호스트라고 하면 호스트 쪽에 알로케이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쪽에 알로케이션을 하면 디바이스 쪽 메모리에 알로케이션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접근이 호스트 쪽에 알로케이션을 하면 호스트나 디바이스에서 접근을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물론 하드웨어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멤카피가 중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암묵적으로 하느냐 명시적으로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두 개 간의 데이터는 멤카피를 통해서 전송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초에 알로케이션을 할 때 호스트 쪽에 할지 디바이스 쪽에 할지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프로그래머가 일일이 다 컨트롤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어차피 그 둘 간의 데이터가 계속 공유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시스템 쪽에 그냥 맡겨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개념이 이제 쉐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쉐어드는 그 양쪽에서 다 그 공유가 가능한 형태로 얼로케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실제 하드웨어상 어디에 얼로케이션이 되느냐는 그 시스템이 알아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 나름 뭐 최적화를 해서 그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관여를 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게 비효율적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뭐 직접 저렇게 컨트롤하는 게 성능상에는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은 이제 최적화를 우선시할 거냐 코드의 편의성을 우선시할 거냐 그 부분도 좀 선택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C하고 C++하고 문법이 좀 다르거든요. 시클 자체가 C++니까 그 이제 템플릿 개념을 쓰시면은 아래와 같은 코드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좀 고전적인 C 스타일로 작성을 하실 때는 이제 위와 같은 코드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뭐 두 개 다 동작은 해요. 차이는 없는데 이게 좀 스탠다드를 이제 어떤 거를 따를지 이것도 뭐 결국은 프로그래머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디바이스 쪽에 얼로케이션을 할지 호스트 쪽에 얼로케이션을 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제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뭐 디바이스 쪽에 아예 얼로케이션을 해서 그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뭐 패러렐 4를 통해서 뭐 어떤 계산을 하고 패러렐 4 아래 이제 멤카피가 나오잖아요. 멤카피를 통해서 다시 호스트 쪽으로 가져와서 뭐 호스트 쪽에서 뭐 이거를 출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이제 아예 디바이스 쪽에 얼로케이션을 했고 그거를 수행을 한 다음에 호스트 쪽으로 다시 가져와서 출력하는 그런 예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제 뭐 explicit, 뭐 명시적인 데이터 전송, 무브먼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 시스템에 맡기는 거죠. 나는 그냥 이제 쉐어드로만 얼로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멜록을 할 때 쉐어드로 얼로케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 무브먼트가 없죠. 이 코드에서는. 그게 다 빠지고 그냥 그 패러렐 4에서 쉐어드로 선언한 변수를 그냥 가져다가 씁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암묵적으로 멤카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컨트롤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시스템에 맡기고 그 중간중간에 멤카피는 알아서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좀 간결성을 따지면 뭐 이게 당연히 보기 편하죠. 중간에 어떤 그 데이터 이동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게 뭐 단순한 코드 같으면 어차피 중간에 맨카피가 한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암묵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 멤카피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암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능 차이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메모리가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한다든가 뭐 디펜던스에 따라서 카피가 일어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게 막 복잡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 이렇게 암묵적으로 했을 때는 좀 시스템이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불필요한 데이터 카피가 일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아예 이제 이렇게 내가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일일이 다 기술을 해주면 성능이 좀 나아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성능을 우선시하느냐 아니면 코드의 좀 가독성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타일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큐를 만들고 그 큐를 가지고 서브밋을 하면 그 큐가 디바이스 쪽에서 실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 큐를 여러 번 그 서브밋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의 큐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과 같이 뭐 4가지의 작업을
서브밋을 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가 그 동기화를 하지 않습니다. 동기화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의 큐가 실행되는 동안 기본적으로는 다른 큐가 동시에 실행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GPU든 뭐 어떤 다른 디바이스든 그 GPU가 동시에 하나의 큐만 처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GPU 용량이 뭐 스레드 개수나 이런 것들이 넉넉하면 여러 개의 큐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뭔가 디펜던시가 없으면 그 제출되는 큐는 자원이 허용하는 한에서는 다 동시에 수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가 그 여기 보시면 처음에 그 뭐 BA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큐에서는 뭐 B라는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큐에서는 이제 그 1, 2, 3번에서 계산된 결과를 갖고 와서 또 뭔가를 하는 이런 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데이터의 플로우를 보면 이게 디펜던시를 판별할 수 있잖아요. 뭐 사람이든 시스템이든. 그래서 이렇게 그 버퍼로 그 만들어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내가 명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첫 번째 큐에 보면은 read only라고 돼 있잖아요. 억세서에서. 그래서 이 버프 A라는 데이터를 내가 write only라고 돼 있죠. 그 writing만 하겠다. read는 하지 않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게 순서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1, 2번이 그 A에 대해서 write only고, 세 번째가 B에 대해서 write only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서는 A, B를 둘 다 read, write를 하죠. A 같은 경우는 read only긴 한데 어쨌든 read를 하잖아요. 그러면 write가 완료가 된 다음에 read가 일어나야 중간에 데이터에 꼬임이 없겠죠. 그래서 이 디펜던시를 고려해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실행 순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 2번은 둘 다 A에 대해서 라이팅을 하는 거니까 1번이 끝난 다음에 2번이 실행을 해야 순서가 맞겠죠. 그 다음에 1, 2번과 3번은 독립적인 실행이니까 뭐 중간에 겹쳐도 상관이 없는 상황인 거고, 4번은 1, 2, 3번이 다 끝난 다음에 얘가 리드를 해야 되니까 마지막에 실행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버퍼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그 어트리뷰트를 넣어가지고 얘를 라이팅을 하는지 리드를 하는지 내가 명시를 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의 디펜던시를 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USM도 마찬가지예요. USM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버퍼에서는 이제 이 데이터를 내가 리드를 하느냐 라이트를 하느냐 이런 접근에 대한 그 기술을 통해서 디펜던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USM은 이제 그게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그 디펜드가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찌 보면 약간 좀 프로그래머가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는 걸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개념은 똑같아요. 똑같은 계산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순서대로 똑같이 구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read, write를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depends on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저기 이제 중간에 두 번째 보시면은 depends on E1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E1이 첫 번째 계산이니까 첫 번째 계산에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산이 끝나고 두 번째를 실행해라 라고 명시를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epends on이 없고, 그러니까 1, 2번과 상관없이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는 depends on E2와 E3가 다 들어있죠. 그럼 E2와 E3가 다 끝난 다음에 네 번째가 실행이 되라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USM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 방식은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depends on 말고 뭐 wait를 쓰실 수도 있어요. wait는 말 그대로 그냥 베이리어를 거는 거예요.
그 depends on은 이제 위에 게 끝난 다음에 하라라는 Q 단위로 depends를 거는 방식인 거고요. wait 같은 경우는 wait를 만나면 지금까지 제출된 Q가 다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리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굳이 뭐 이게 정확한 답이 나오도록 만들려면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 2번에다가 wait를 걸었으니까 1번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고, 3번에 wait를 걸었으니까 그 3번이 끝날 때까지 모든 Q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3번 wait를 지나온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단독 실행이 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wait를 써도 되는데, 뭐 그림을 보시면 아무래도 이 3가 이 중간에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것보다는 뭔가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필요할 땐 쓰지만 wait는 어쨌든 전체 Q에 대한 배리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depends랑 wait를 뭐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에는 뭐 이렇게 wait를 많이 쓰는 게 성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마. 예, 그 다음에 아예 뭐 그냥 이 Q는 그 동시에 실행하지 말고 그냥 제출된 순서대로 하나씩만 실행을 해라라고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Q를 만들 때 저 위에 보시면은 이제 그 in order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in order라고 주시면 얘는 이제 무조건 그 동기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Q에 다 웨이트가 걸려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끝나면 다음 거 실행하고 또 하나 끝나면 다음 거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뭐 필요에 따라 쓰시면 되겠죠. 뭐 하나하나 다 앞에 데이터가 뒤에 데이터에 다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하나하나 디펜즈를 다 걸어도 똑같이 동작을 하지만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in order라고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적당히 자기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러렐 4를 실행을 할 때 이제 패러렐 4가 순환문인데 원래 CPU 코드에서는 그 여러 번 반복해서 실행되던 순환물을 스레드로 바꾼 거잖아요. 스레드에 할당을 해줄 때 이렇게 약간 하이라키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 후다나 뭐 힙 같은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텐데요. 이제 뭐 유저가 가장 많은 이제 쿠다랑 비교를 해보면 쿠다에도 그 그리드가 있고 뭐 블락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스레드가 있고 이렇게 하이라키 구조가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큰 단위가 ND range라는 단위가 있고요. 3차원이에요. 쿠다에서도 3차원이잖아요. 그리드가. 마찬가지로 해서 3차원으로 되어 있고요. 워크 그룹이라는 단위가 있고 워크 그룹도 3차원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워크 그룹 안에 서브 그룹을 나눌 수가 있어요. 서브 그룹은 1차원이에요. 그 이제 최종적으로 서브 그룹의 이제 하나의 저 네모난 칸 하나가 이제 워크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그 쿠다에서 스레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라키가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디바이스를 구동할 수 있는 랭귀지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결국은 하드웨어 자체가 이런 구성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시키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인텔 GPU의 구조를 가지고 온 건데요. 그 젠 11이라고 하는 인텔 GPU를 뜯어보면 처음에 슬라이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슬라이스를 서브 슬라이스라는 그 블락 단위가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브 슬라이스를 뜯어보면 이제 executing unit이라고 하는 EU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EU를 또 뜯어보면은 거기 이제 스레드, 실제 하드웨어 스레드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레드가 그 심드를 처리할 수 있는 심드 랭스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8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드웨어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맞게 소프트웨어 하이라키도 구성이 되는 게 당연히 성능상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따라서 알맞게 적정한 단위를 사용을 하시는 게 시스템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엔비디아 GPU도 비슷한 구조고 쿠다도 비슷한 구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서브 그룹과 이제 워크 그룹을 이제 어떻게 나누냐가 중요한데요. 서브 그룹은 특히 서브 그룹끼리 공유하는 메모리가 있어요. 일종의 캐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 서브 그룹을 이제 잘 컨트롤해서 최적화를 하면 캐시를 결국은 잘 활용을 한다는 거랑 같은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활용을 하면 코드의 성능을 굉장히 이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브 그룹을 다룬다는 거는 결국은 캐시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다룬다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서브 그룹에서는 몇 가지 오퍼레이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스왑이라든가 브로드캐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클에 포함된 문법이고요. 서브 그룹 안에서 쓸 수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서브 그룹 안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때 저기 보시면 이제 서브 그룹 아이템을 저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grang에서 서브 그룹이라고 sg라는 그룹 변수를 설정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아이템 get 서브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저기 할당된 서브 그룹의 아이템을 가지고 온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서브 그룹마다 저 부분은 이제 다른 서브 그룹을 액세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실행이 되는데 어떤 스레드가 속한 서브 그룹에 따라서 저 부분은 이제 다른 메모리를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각 보고 있는 메모리에서 제일 간단한 알고리즘이 이제 뭐 2개의 데이터를 바꾸는 거겠죠. 그래서 수압을 하는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인데 XOR이라는 연산자를 통해서 1이라는 마스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X라는 서브 그룹 벡터에다가 일단 8개짜리로 가정을 했죠. 8개짜리 벡터에 마스크를 XOR이라는 연산으로 오퍼레이션을 하면 결과가 2개가 수압이 된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행시켜주는 함수가 서브 그룹의 shuffle XOR이라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함수를 호출을 하면 실제로 서브 그룹 내에 있는 데이터들이 저렇게 수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저렇게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글로벌 ID 인덱스를 가지고 i랑 i 플러스 1 인덱스의 데이터 2개를 바꾸면 되잖아요. 템프 변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캐시를 어마어마하게 계속 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셔플을 쓰면은 내부 캐시 안에서 그러니까 처리를 해주니까 훨씬 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고 성능도 훨씬 빠르겠죠. 서브 그룹 내에 이런 가능한 연산이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비슷한 예제로 방금은 이제 2개씩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전체 인버스를 하려면 똑같은 함수를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앞에는 저 마스크라는 벡터를 그냥 다 1111로 만들었는데 쟤를 이제 7777이라는 벡터로 만들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 것과 7번째 거를 바꾸는 연산이 돼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7654321 0으로 바뀌게 됩니다. 뭐 리버스 오퍼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 서플 XOR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뭐 수압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많이 쓸만한 게 이제 브로드캐스트인데요. 브로드캐스트는 마찬가지로 서브 그룹에 있는 저 벡터가 있을 때 특정 인덱스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인덱스 값에 쭉 뿌려주는 거죠. 뭐 이런 오퍼레이션을 많이 쓰죠. 뭐 브로드캐스트, 뭐 리듀스 이런 루틴들은 알고리즘 상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예로 갖고 온 거고요. 브로드캐스트 또 쓰는 방법은 서브 그룹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서브 그룹 내에서 그룹 브로드캐스트라는 저 함수를 이용을 해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뭐 특별히 문법상 어려운 건 없죠. 예, 그 다음에 리듀스도 자주 쓰죠. 각각 계산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플러스로 취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맥스 값을 구한다든가 그게 다 리덕션, 결국은 리듀스 함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것도 어떤 서브 그룹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뭐 다 더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리듀스 함수를 이용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플러스, 뭐 맥스 이런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리듀스가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예제들은 보시면은 전체 서브 그룹 사이즈는 설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아까 위로 좀 다시 올라가 보시면은 예, 그 전체 엔드 레인지의 그 그룹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워크 그룹이 있고 서브 그룹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크기를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사용자가 정할 수도 있고 안 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제 전체 사이즈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사이즈는 여기서 이제 N 256으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워크 그룹 사이즈를 64로 준 거죠. 서브 그룹 사이즈는 특별히 주지 않았어요. 서브 그룹은 그 어쨌든 캐시 사이즈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시스템에 맡긴 거죠. 그래서 보통 특별히 주지 않아도 얘가 이제 알아서 알맞은 사이즈로 서브 그룹 사이즈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단점이 디바이스에 따라서 정해진 값은 있겠지만 명확하게 내가 서브 그룹 사이즈가 얼마인지를 코드 내에서는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명확하게 정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서브 그룹 사이즈도 여기 이제 S 값을 16으로 줬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정해진 서브 그룹 사이즈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돼요. 꼭 알맞지 않은 값일 수도 있죠. 뭐 캐시 안에 다 안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캐시를 다 좀 쪼개서 써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명확하게 내가 사이즈를 정해주는 게 어쨌든 코딩에 유리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제 이 값을 바꿔가면서 실행을 해보면 또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사이즈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게 아무런 값이나 다 줄 수가 있느냐? 이제 그거는 아니에요. 디바이스의 정보를 이렇게 좀 출력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니면 그 매뉴얼이나 레퍼런스를 보셔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그 숫자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맥스 워크 그룹 아이템 디멘전. 그러니까 그게 3000이었잖아요. 3000까지 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맥스 워크 아이템 사이즈는 512 곱하기 512 곱하기 512까지 쓸 수 있고요. 이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워크 그룹 사이즈를 512개까지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워크 그룹 사이즈의 멀티플, 그 다음에 서브 그룹 퍼 워크 그룹, 뭐 이런 것들 값이 맥스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쪽에 나와 있죠. 서브 그룹에 대해서는. 서브 그룹 사이즈는 이제 인텔 GPU 젠9 같은 경우는 조회를 해보면은 8개, 16개, 32개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 값이나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드웨어를 좀 정보를 조회를 해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해당되는 값으로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얘가 그 실행이 안 됩니다. 에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보에 따라서 알맞은 값을 확인하게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리덕션을 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리덕션은 대표적으로 그 뭐 적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튼 수치 해석 계산할 때 최종 결과값을 취합할 때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리덕션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패러렐 4를 이용을 해서 그냥 계산을 하고 리덕션을 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서브 그룹에 있는 거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예제는 워크그룹 단위에서만 리덕션을 한 거죠. 전체 그 데이터가 있을 때 워크그룹 내에서 먼저 리덕션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워크그룹에 리덕션 돼 있는 값들을 다시 취합을 하는 그런 루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forLoop를 보면 포문에서 글로벌 아이디가 아니라 그 로컬 아이디를 가지고 아이템 cat 로컬 아이디가 0일 때 이 부분을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워크 그룹에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스레드만 계산을 하라는 거죠. 첫 번째 스레드만 계산을 하고 그 첫 번째 스레드는 그 자기 워크 그룹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라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포문이고요. 그게 이제 끝나면 웨이트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저게 일단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싱글 태스크로 그 워크 그룹이 각각 계산한 값들을 다시 썸에다가 취합을 한 다음에 그 썸을 뭐 데이터 제로에다가 넘겨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최종 결과값은 데이터 제로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라는 전체 그 어레이가 있을 때 결국은 이제 첫 번째 인덱스 값에다가 그 모든 덧셈을 해서 취합을 하는 루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대충 봐도 뭐 병렬화의 효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죠. 예,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다듬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는 워크그룹 0번에다가 취합을 하긴 하는데 저 아래는 그냥 포문을 썼잖아요. 저 포문은 시리얼 계산이 되는 거예요. 패러레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워크그룹마다의 계산은 병렬로 계산이 되겠지만 워크그룹 내에서의 취합은 병렬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를 병렬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 리듀스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비슷하게 계산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워크그룹 저 부분이 리듀스로 처리가 되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 부분이 병렬 처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취합하는 거는 똑같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면 위에 거보다는 조금 빠르게 계산이 되겠죠. 실제로 돌려보셔도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서브 그룹까지도 이제 써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패러렐 4가 있을 때 워크 그룹 단위가 아니라 이제 아예 서브 그룹 단위에서 리듀스를 한 다음에 그 서브 그룹을 다시 워크 그룹에서 모으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 데이터 제로에다가 모으는 이제 단계 그 한 단계가 더 들어가는 거죠. 리듀스 자체를 이제 아까 워크 그룹에서 했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서브 그룹 단위로 하니까 병렬 계산을 똑같이 하긴 하겠지만 뭔가 메모리 쪽의 최적화가 조금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얘가 조금 더 빠른 코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은 패러렐 4에 그 리덕션이라는 어트리뷰트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다. 내가 그냥 패러렐 4로 병렬 계산을 하는데 리덕션을 하고 싶은 것 뿐인데 그 안에 뭐 워크 그룹에서 모으고 또 뭐 서브 그룹에서 모으고 할 때 이제 성능이 달라지고 귀찮다.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워크그룹, 서브그룹 단에서 뭐 세세하게 내가 구현을 하는 대신에 시스템에 맡기는 거죠. 어쨌든 내가 전체 데이터라는 어레이의 리덕션 계산을 할 건데 플러스로 취합을 할 거야 라고만 알려주면 그 내부적으로는 이제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컴파일러에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잘 최적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문제가 그 컴파일러가 좀 비효율적으로 처리를 했을 때는 또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요 부분도 선택 사항이 되겠죠. 이제 코드의 단순함이나 간결함을 보면 이 코드가 제일 간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능상으로는 이제 뭐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하나 예제인데요. 리덕션을 하는데 그 두 가지를 그러니까 멀티플 리덕션이라고 해서 두 개의 연산을 같이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앞에서는 그 서메이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리덕션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플러스를 해서 맥스 값을 구하는 거를 그 이제 두 개를 같이 하나의 그 루프 안에서 두 개의 리덕션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을 써주시면은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 리덕션의 계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문법을 보시면 위에 서메이션 같은 경우는 그 sum 플러스 equal 데이터 인덱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위에 이제 리덕션에다가 sum 콤마 플러스라고 써서 이 sum에 대해서 플러스 리덕션을 한 거라는 걸 명시를 해주고 그 아래쪽에서는 일반 C 코드나 C++ 코드처럼 그대로 적으면 얘가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해서 해주거든요. 근데 맥스는 좀 다르죠. 서메이션은 보통 그 시리얼 코드에서 sum 플러스 equal이라는 그 연산자를 통해서 누적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맥스는 저런 연산자가 그 C 코드에서 따로 없으니까 그 이제 이쪽 문법을 좀 가져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max 닷 combine이라는 거를 쓰면 이제 저 데이터에 대해서 맥스 오퍼레이션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위쪽에 리덕션에 이제 맥스는 맥스 오퍼레이션을 한다라고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썸도 여기서는 플러스 이퀄을 썼는데 이게 이제 기존 코드에 익숙하던 분들이 볼 때 좋아서 이렇게 쓴 거고요. sum 닷 combine으로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두 개는 이제 동일한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제 max는 뭐 max equal이라는 문법이 없잖아요. 기존 C 코드에. 그래서 이제 max 닷 combine이라는 것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이제 제가 뭐 그냥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최적화를 해 나간다라는 거를 이제 간단한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버퍼랑 어섹서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존 C나 C++에 있는 포인터 문법과 굉장히 유사했죠. 그래서 이제 기존 코드를 변환을 할 때는 좀 그 문법이 유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USM을 쓰는 게 여러 가지로 좀 심플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USM에서는 명시적인 데이터 이동이나 암묵적인 데이터 이동 뭐 두 가지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디펜즈 온이라든가 뭐 웨이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싱크를 맞출 수도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항상 잘 참조를 하셔서 코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게 항상 병렬 코드를 만들 때는 결국은 성능을 올리는 게 목적이긴 하죠. 성능을 올리는 게 목적인데 그 이전에 결과값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CPU에서 돌아가던 코드를 뭐 C클이나 DPC++로 포팅을 해서 병렬화를 했는데 GPU에서 돌렸더니 결과가 다르더라. 그러면 이제 빠른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데이터에 대한 디펜던시를 체크를 하는 게 그 뭐 성능을 높이는 거보다 우선해서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결과가 맞아야 빨라지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결과가 맞고 느려지는 코드도 쓸모없는 코드지만 결과가 틀린 코드는 아예 못 쓰는 코드니까 그 일단 디펜던시나 이런 체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워크그룹이라든가 서브그룹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병렬화 효율을 높이고 메모리 쪽 효율도 높여서 코드의 성능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덕션을 할 때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떤 코드가 효율이 좋은지 아니면은 코드가 간결해지는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채팅을 보면서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뭐 채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저희 직원이 내부에서 아마 질문이 있으실 때 간단한 답변은 채팅으로 달아드릴 거고요. 뭐 혹시나 뭐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이 온라인 워크숍이 끝난 이후에 또 이제 저희가 문의는 볼 수가 있으니까 여기 등록한 이메일로 추가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이메일로 이렇게 전송을 초반에는 해드리긴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모아시스 회사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놓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참고하셔서 필요한 분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 이제 채팅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다운로드는 자유롭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운로드는 자유롭게 하시고요. 저작권은 이제 저희 회사랑 인텔에 있으니까 재활용 같은 거는 좀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뭐 원 API나 뭐 이런 인텔 아키텍처 관련된 그런 문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세일즈 관련된 문의는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핸즈온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원래 핸즈온이면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좀 테스트 환경에 접속을 하셔서 제가 이제 시연을 해드리고 같이 좀 따라서 실습을 해보시면 제일 좋은데 지금 이제 데브 클라우드라고 해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클라우드 서버가 있어요. 인텔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용하시려면 사전에 이제 좀 등록을 하시고 하는 그런 준비 단계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이제 환경도 처음 써보시면은 사용법이라든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지금 30분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드리고 실습까지 하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좀 부득이하게 저희 나름대로 했던 테스트를 캡처를 해서 좀 보여드리고 들으시는 분들의 실습은 이 워크숍이 끝나고 여기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이쪽 데브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체로 사용할 수 있는 서버나 뭐 그런 클라우드 시스템이 있으시면 그쪽에서 이제 실습을 차후에 하시는 걸로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제가 뭐 학문적으로 또 너무 복잡하고 뭐 어려운 거면 좀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장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가장 간단한 예제긴 한데 최적화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쁜 예제는 아니에요. 교과서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예제고요.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n by n 매트릭스 ABC가 있을 때 C는 A 곱하기 B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 예제를 가지고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고 최적화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뭐 실습은 같이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따라서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이거를 활용하실 때 좀 막막했었던 부분을 좀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접근한 방법은
워크그룹 안에서 로컬 메모리를 활용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서브그룹을 활용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워크그룹, 서브그룹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병렬 효율이라든가 메모리 효율을 높이는 그런 옵티미제이션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그룹 안에서 브로드캐스트를 써가지고 조금 더 메모리 효율을 높이는 것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클이 돼야 되는 거죠. 시클을 가지고 실습을 하시려면 CPU만 있는 시스템에서도 돌아가긴 하죠. 이런 이제 DP++라든가 시클의 기능을 이용해서 디바이스 쪽, 그러니까 패럴렐 4 같은 계산을 해서 어떤 성능 최적화를 좀 보시려고 하면 GPU 같은 디바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희 이전 웨비나를 살펴보시면 이제 엔비디아 GPU가 있는 머신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GPU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쪽에 원 API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좀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해요. 쿠다 쪽 백핸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긴 좀 힘드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AMD GPU라든가 아니면 인텔 GPU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재는 제일 최적화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인텔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인텔 GPU를 이용을 하는 게 좀 원활하게 잘 돌아가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나 AMD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쪽 하드웨어의 그 스펙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서브 그룹 개수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데브 클라우드에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브 클라우드에는 이제 인텔 GPU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 등록을 하셔서 무료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이트 주소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evcloud.intel.com의 원 API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테스트 퍼포먼스 온 CPU, GPU and FPGA 아키텍처라고 돼 있어서 이제 CPU하고 GPU, FPGA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이게 기간이 제한이 있는데요. 어쨌든 몇 달 동안은 무료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쪽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 클라우드에 접속을 할 때 몇 가지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기존 터미널에 익숙하신 분들은 터미널로 접속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 데브클라우드 홈페이지 가면 방법이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SSH 키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리눅스 터미널이나 맥 OS 터미널 같은 데서 직접 SSH로 접속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ID 액세스라는 방법이나 리모트 데스크탑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가지는 SSH 키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 노드에 접속을 하는 방식이 되고요. 아니면 요새는 주피터 노트북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환경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터미널 환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주피터 노트북이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접속하는 방법도 데브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내가 이제 작업을 제출할 수 있는 게이트 쪽에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디바이스가 있을 거잖아요. 나는 CPU만 쓸 건지 아니면 GPU를 쓸 건지 FPGA를 써볼 건지를 결정을 해서 이제 작업 제출을 해요. 거기 이제 스케줄러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 제출을 통해서 내가 자원을 할당을 받습니다. 그 자원을 할당을 받으면 그 할당받은 자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이제 계산 노드, 보통 이제 클러스터에서는 계산 노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클라우드에서도 그런 자원을 그런 컴퓨팅 노드 형태로 제공을 해주게 돼요. 이제 그 컴퓨트 노드에 들어가면 GPU 디바이스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그 매뉴얼은 인텔 그 데브클라우드 사이트에 자세하게 돼 있어서 이게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돼요. 예, 저도 이제 이거 보고서 접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라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Connect with Jupyter Lab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통하시면은 이제 주피터 노트북 형태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접속을 한 화면이고요. 접속을 하시면 뭐 이런 웰컴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이제 여기 뭐 구성 같은 이런 설명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새로운 탭을 하나 여시면 이렇게 이제 내가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파일을 작성을 해서 그 터미널 어쨌든 여기서도 주피터 노트북 그 터미널 화면이 있잖아요. 거기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터미널을 쓰시기는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 여기는 이제 자원을 할당받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작성한 코드가 뭐냐면은 그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을 얻어오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this platform get info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 함수가 이제 디바이스의 인포메이션을 갖고 오는 함수이기 때문에 쟤를 출력을 하면 내가 이제 그 사용하고자 하는 플랫폼에서의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접속했을 때는 여기 보면은 이제 내 아이디가 있고요. 프롬프트 쪽에 뭐 u6624@s00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처음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저 이제 디바이스 인포 코드를 그냥 이제 dpcpp가 dpc++ 컴파일 명령어잖아요. 그걸로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시키시면은 이제 여기 그 약간 간략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은 FPGA 에뮬레이션 플랫폼이라고 나오고 오픈CL 디바이스가 CPU로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시클을 사용할 수 있는 시클 호스트 플랫폼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처음 접속한 데는 이제 CPU만 있는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FPGA 에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FPGA 쪽 웨비나 할 때 설명드렸던 것이긴 한데 FPGA를 디바이스 쪽에서 구동하기 전에 CPU에서 이제 간단하게 에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뮬레이션도 하나의 디바이스로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CPU 쪽 구동이라든가 FPGA 에뮬레이션 정도만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GPU를 쓰시려면은 여기 이제 qsub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내가 자원을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qsub을 실행을 하는데 -i는 interactive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스크립트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미널 접속을 통해서 그 계산 노드에 들어가겠다라는 거고 내가 할당받을 노드 개수하고 그 다음에 GPU 자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그쪽 이제 할당된 자원이 할당이 돼서 그 계산 노드 쪽으로 이제 접속이 되게 돼요. 자동으로. 그 앞에 qsub 하기 전에는 그 S001-N004라는 이름의 노드였는데 S019, 뭐 N008이라는 노드로 바뀌었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GPU가 장착된 노드로 내가 어쨌든 접속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디바이스 인포메이션을 얻어오는 코드를 똑같이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해보면 그 인포메이션이 좀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이제 FPGA 에뮬레이션 디바이스는 똑같이 동일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인텔 CPU, 두 번째 건 이제 인텔 CPU가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HD 그래픽스라고 해서 GPU가 보이잖아요. 저게 이제 여기서 쓸 수 있는 GPU 디바이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GPU가 이제 보이게 되면 내가 GPU를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GPU가 두 개로 보이잖아요. OpenCL HD 그래픽스라는 게 있고
레벨 제로라는 게 보이는데요. 오픈CL은 표준이잖아요. 그래서 오픈CL 디바이스로서의 GPU로 보이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레벨 제로는 인텔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오픈CL이 아니라 레벨 제로라는 이제 인체 자체 그쪽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그쪽 사용을 하실 때 쓰는 디바이스고요. 저희는 이제 시클은 오픈CL 기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오픈CL 디바이스가 보이면 정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코드를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 버전에서 구현한 코드입니다. 뭐 이거 CPU 코드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일단 뭐 전체 매트릭스 크기는 256으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256 by 256 매트릭스에 곱하기 계산을 하는 코드죠. 그 다음에 초기 값을 주기 위해서 뭐 seed를 설정해서 초기 값을 생성을 해서 초기 AB 값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초기 AB 매트릭스의 초기 값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포모원 3중 루프를 통해서 쭉 계산을 하는 코드가 되겠죠. 마지막에는 이제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제 C는 A 곱하기 B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 CPU 코드에서는 그냥 전체를 쭉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시클 코드에서는 워크 ND 레인지가 있고 그 워크 그룹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고 블락이 되고 그 워크 그룹 단위로 계산이 되도록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하이라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C에서 저렇게 워크 그룹이 정해지게 되면 저 워커 그룹의 C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AB의 저 색깔로 칠해진 영역의 값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C에서의 저 한 칸은 워크 아이템이 될 텐데 저 워크 아이템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 좀 진하게 표시된 AB의 저 한 라인씩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버퍼의 기능만 써서 구현을 한 코드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Q 구성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템플릿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벡터로 ABC를 만들었죠. 벡터로 ABC를 만든 다음에 결국은 그 디바이스에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억세서를 만들었죠. 그 버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억세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ND 레인지의 그 값을 정의를 하고 그래서 글로벌과 로컬 인덱스가 정해지고 그럼 이제 워크 그룹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패럴렐 4를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별다른 설정을 뭐 내부적으로 뭐 그런 최적화를 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부에서 저 값을 이제 패럴렐 4를 통해서 병렬 계산을 할 건데, 근데 저 안에 이제 포르프가 하나 더 들어 있잖아요. 저 C의 하나를 계산하는 저 포문 자체는 사실 병렬화가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처음부터 최적화를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시클 코드로 일단 변환을 이제 가장 간단하게 한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서는 이제 프린트를 해주는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조금 최적화를 해보기 위해서 그 버퍼를 이제 USM으로 좀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 USM으로 고쳐서 이제 버퍼가 아니라 오토 A로 만들었죠. ABC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USM이니까 여기서는 따로 뭐 데이터 무브나 memcopy 같은 거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냥 암묵적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그냥 저 패럴렐 4에서 그 글로벌 아이디만 가지고 와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상 문법은 USM으로 바뀌었지만 위에 있는 버퍼와 억세서로 만든 코드와 동일하게 실행이 될 겁니다.
사실상 뭐 성능도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요. 첫 번째 체크할 게 그거잖아요. 성능은 둘째 치고 원래 CPU에서 만들어진 원본 코드와 계산 결과가 같은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CPU 쪽 코드를 그냥 일반적인 C++ 컴파일러인 ICPX로 컴파일을 해서 돌린 것과 그 다음에 DPC++로 변환을 해서 작성된 하나는 이제 버퍼를 쓴 것과 USM을 쓴 코드를 각각 DPCPP로 컴파일해서 돌려봤을 때 일단 결과가 똑같은 것까지는 확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코드 예제 코드가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한번 작성해서 돌려보시면 일단 결과가 똑같은 것까지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할 때 이제 그 디버그 옵션으로 시클 pi trace라는 그 변수가 있거든요. 그 변수를 이제 1이라고 설정을 하면 얘가 이제 그 어떤 디바이스를 사용을 해서 어떤 플랫폼으로 돌아갔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 USM을 사용한 코드를 실행을 하는데 시클 pi trace는 1이라고 주고 돌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위에 정보가 좀 나오죠. 그러면은 일단 lib pi opencl so랑 lib pi 레벨 0 so라는 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두 가지 플랫폼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픈CL은 이제 공개된 표준 버전이고 레벨 0는 인텔에서 좀 자체적으로 만든 거라고 했는데 뭐 실제로 별다른 옵션을 주진 않았는데 이제 오픈CL 쪽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게 인텔 쪽 디바이스다 보니까 레벨 0 쪽으로 수행이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플랫폼에 어떤 디바이스로 돌아갔는지, 그러니까 내가 시클로 만들어서 돌렸는데 이게 GPU를 쓴 게 맞아? 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옵션을 넣어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시클 디바이스 셀렉터라는 거를 또 줄 수가 있어요. 이제 내가 그냥 시클로 만들어서 수행을 하면 Q로 만든 부분 있잖아요. Q로 만든 Q 서브밋을 해서 돌리는 이제 패럴렐 포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디폴트 디바이스에서 실행이 돼요. 예를 들면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시스템이 갖고 있는 디폴트 디바이스가 이제 GPU인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별다른 옵션을 주지 않았을 때는 이제 여기 이제 GPU에서 돌아갔잖아요. 시클 또는 이제 DPC++ 코드의 장점은 내가 만든 코드를 하나만 가지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코드를 가지고 CPU에서 실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은 시클 디바이스 필터라는 부분을 오픈CL CPU라고 주면 얘가 이제 CPU를 쓰게 돼요. 그럼 밑에 정보에서 GPU가 아니라 CPU의 정보가 나오잖아요. CPU에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제 GPU라고 주면은 GPU 쪽에서 돌아가는데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디폴트로 플랫폼이 레벨 0였는데 여기는 이제 오픈CL로 돌아가긴 했어요. 약간 성능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거의 뭐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유리할지는 선택을 오픈CL 쪽으로 돌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 이제 레벨 0 콜론 GPU 이런 식으로 쓰면은 레벨 0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거 코드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레벨 0가 빠른지 오픈CL이 다른지는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부분이에요. 최적화 부분 사실 앞에 나왔던 개념이기 때문에 코드에서 그냥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컬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싶으면 이제 워크 그룹 또는 이제 서브 그룹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서브 그룹이나 워크 그룹을 썼을 때 이제 저 안에서의 오퍼레이션을 쓰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버퍼를 쓴 코드에서 먼저 최적화를 해보면 버퍼에서 이제 액세스가 있을 때
액세스를 만들 때 별다른 옵션을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글로벌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글로벌 메모리보다는 로컬 메모리가 조금 더 빠른 메모리거든요. GPU 쪽에 가깝게 있는 메모리고요. 그 코어 쪽에 가까운 메모리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올릴 수 있는 사이즈라면은 로컬 메모리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저 액세스에다가 타겟 로컬이라고 붙이게 되면 저 액세스는 그 캐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저렇게 액세스를 바꿔가지고 쓰게 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쪽에서 로컬 아이디를 하나 더 받아오신 다음에 안에서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id.barrier가 2개 들어가 있잖아요. 저거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앞에 로컬 메모리를 쓰지 않을 때는 얘가 알아서 계산이 끝날 때를 기다려 주거든요. 글로벌 메모리는 모든 스레드들이 공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알아서 그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 로컬 메모리만 쓰는 부분에서는 이게 싱크를 따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렇게 필요한 부분에다가는 배리어를 넣어서 싱크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를 한다고 하는데 배리어 같은 거를 잘 안 쓰게 되면 결과값이 완전히 이상한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싱크를 넣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글로벌 메모리 쪽에서는 따로 안 써도 되지만 로컬 메모리를 쓰는 경우에서는 꼭 써줘야 된다고 확실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그룹까지 활용을 하는 이제 부분이죠. 이제 서브 그룹을 쓰는데 여기서 이제 브로드캐스트를 썼어요. 서브 그룹을 쓸 때 이제 뭐가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저 C0가 있고 C1이 있잖아요. 그래서 C0를 계산할 때 수식을 풀어서 쓰면 저기 이제 아래 제가 텍스트로 써놨잖아요. A0, B0 플러스 A1, B1 쭉 이렇게 8개의 항을 더한 게 C0 값이 되죠. C1을 계산할 때 보면은 마찬가지로 8개의 항을 계산하는데 이게 글로벌 메모리에서 각각 가져오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A0, A1, A2, A3 그 4개의 값이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냥 브로드캐스트를 안 하고 갖고 오면 각각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그 캐시를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시로 업데이트되는 횟수를 줄여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걸 갖고 오는 대신에 브로드캐스트를 통해서 그 내부에서 처리를 하도록 만들게 되면 조금 더 최적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구현한 코드고요. 이 코드를 써서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성능 향상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능 체크는 제가 따로 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데브 클라우드가 그 인텔에서 설명하기로 이제 이거는 동작이나 어떤 코드 개발을 위한 거지 성능 측정을 위한 건 아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가 그 수치를 쓰는데 문제가 있어서 가져오진 않았고요. 실제 이제 거기 데브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뭐 성능 같은 것들을 좀 보시면 뭐 최적화가 되는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길어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추가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채팅이나 설문조사에 뭐 기타 의견 같은 데 질문을 주셔도 되니까요. 그쪽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좀 길게 한 이 워크숍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